수자나는 심리학이 성젠더의 자유에 관여한 방식의 두 번째 가닥은 두세기 동안에 축적된 행동과 성격 자유의 목록에 수치적으로 세부사항을 덧붙이기 시작할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분야를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19세기 말까지 초점은 이른바 성차별적인 행동 이면의 생물학에 맞춰져 있고 죽거나 손상되지 않은 한 실제로 연구에 이용할 수 없었던 기관의 차이를 수량화하는 시도는 점점 더 기괴해졌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기관으로도 뇌의 통제하는 기술, 적성, 기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돌렸다. 빌레는 본들은 1879년에 최초의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과학적인 방법을 행동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의 표준 척도를 만들어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기억 과제에서 반응 시간, 오류율, 회상한 양을 측정하거나 저절로 나올 특정 단어의 수를 측정했다. 자기 성찰, 개인적인 의견, 일로를 공유하는 일도 이제는 더 이상 없을 터였다. 이것은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였다. 심리학자들은 모종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과제를 활용하여서 관심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듯한 보이는 외연적인 치수를 산출하는 검사로 바꿔올 것이다. 초기 연구는 심리학자가 관심을 가지는 기술들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머지않아 개인차에 관한 관심도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능지수의 검사의 기원이었다. 이것이 지능지수에 머지않아 인지기술을 검사하다가 성찰을 찾았다는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어의 연상과제나 남성 여성의 정신생활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애용되는 방법이었다. 실험자가 특정 단어나 범주로 자극을 주면은 피험자는 그 자극으로부터 연상되는 단어 100개를 적어야 했다. 최초의 성차 연구에 속하는 조제프 제스 트로는 1891년 보고도 보고 기법을 사용해서 다음을 주목했다. 남성은 추상적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 반면에 여성은 구체적인 묘사적인 단어를 선호했으며 여성은 속도가 더 빨랐으나 남성은 범위가 더 넓었다. 정적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절대 명시하지 않았다. 헬렌 톰버슨 원리도 1910년에 그를 비슷해서 사용했다. 심리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동해서 확실히 포함시키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초기에 다소 의심스러운 관행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론을 개발하고 가설을 세우고 측정형 검사를 고안하고 참가자를 뽑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문을 써서 출판했다. 최초의 심리학 연구소 설립된 이후에 첫 100년 동안의 성차에 관한 논문만 2,500편 이상 출판되었다. 이 연구 전부 우리가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데로 기여했을까? 신경과학자 나오미 와인스타인은 1960년대 말에 심리학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악명 높은 글을 썼다. 심리학은 여성을 구성한다 또는 남성 심리학자의 환상적인 삶이라는 그녀의 논문 제목만 보아도 그 주제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녀는 심리학자와 정신의사가 프로이트의 교리를 추정하여 여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머님의 그 역할에는 생물학적인 비용이 따른다고 강조하는 유형의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편견으로 가득 차있고 증거도 없는 그런 전문적인 여자가 원하는 것, 특히 여자에게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여자에게 말해줄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녀가 성차 심리학자를 공격한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외부 맥락을 조작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여러 사회의 심리학 실험을 지적했다. 그녀가 활동한 당시의 대표적인 예는 샥터와 싱어의 연구였다. 자신도 모르게 여드레 날린 주사를 맞은 사람은 자신의 여드레 날린 관련 신체 증상을 대기실에서 마주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즉 바람잡이가 행복감에 취했을 때는 기쁨을 보고했고
바람잡이가 심술을 부렸을 때는 분노나 불만을 보고했다. 나무의 와인스타인은 우리는 개인에게서 수집한 행동 데이터나 자기 보고 데이터의 종류가 사실상 실험자가 자기 연구의 성과에 관해 가지는 기대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무관한 변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행동 패턴은 안정적이기는커녕 외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하게 될 말이나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면 이 행동의 패턴은 선천적인 고정적인 배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엘리너 메코비와 캐럴 제커린의 영향이 있어서 1974년에 성자의 심리학, 접촉 감수성의 공격성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많은 특징을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차이를 찾았다고 주장한 수십 년치 연구를 일일이 다루었다. 메코비와 제커린은 당시 존재했던 성자 미신을 없애는 데 큰 일을 했다. 이 단계에서 메코비와 제커린이 강조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 차이는 사실 매우 작아서 누군가의 성비를 안도하여 그 사람이 어느 능력 검사에 얼마나 잘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들은 이런 척도를 정확히 어떻게 얻었는지 심리학자들이 사용한 측정 도구가 얼마나 신뢰할 만했는지 따져묻지도 않았다. 만약에 당신의 공간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공간 기술 검사에서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은 당신이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표본을 검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말하자면 학력 차이를 참작할 필요는 없을까? 당신은 데이터 분석에서 타당한 종류의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차이가 아닌 때는 언제인가? 차이라는 단어는 같은 용어로도 심리학에서 사용할 때와 일반 대화에서 사용할 때나 대정이 의미할 때 쓰임이 같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단순한 수준에서 다르다라는 말이 당연히 같지 않다는 뜻을 뜻한다. 당신이 어느 섬으로 여행할 예정인데 그곳에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다른 두 부족이 있으므로 그 부족들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차이의 요점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대 부족 1은 평균 키가 약 193cm인데 부족 2는 약 147cm일 수 있다. 부족 1의 구성원은 매우 길고 고전 흙과인데 반해서 부족 2의 구성원은 짧고 곱슬곱슬한 금물일 수가 있다. 당신은 아마 최소한 여기서 다르다라는 알아볼 만하게 다르다라고 의미를 추론할 것이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다르다라는 통계적인 의미일 때가 많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사이의 거리가 특정한 통계적인 문턱값을 통과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무엇을 측정하고 있건 간에 당신은 그것이 두 집단에서 다르다라고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흔히 실제로 중요한 얼마나 다른가라는 쟁점을 가릴 수가 있다. 두 집단의 각각이 생성했을 점수들은 당신이 측정한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그 두 분포는 상당히 뚜렷하게 겹칠지도 모른다. 이는 그 중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이 당신이 정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인성검사에서 어떤 종류의 점수를 받을지 신뢰할 만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집단이 겹치는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른바 효과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효과 크기가 당신에게 집단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말해 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통계적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작디 작아서 말하자면 누군가를 다른 집단이 아닌 한 집단에서 고용하겠다는 결심을 실제로 크게 좌우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에 두 집단이 뚜렷하게 다르다면 효과 크기는 상당히 클 것이다. 가장 흔한 예가 남녀의 키 차이다. 여기서는 평균 효과 크기가 약 2.0이니 중간값이 상당히 다르고 더 큰 집단의 약 98%가 더 작은 집단의 평균 키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 크기가 이처럼 거대한 경우조차 두 모 집단은 여전히 30% 남짓 겹친다. 내가 이 점을 따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명분은 출판되는 성차 연구의 효과 크기가 실제로 상당히 작다는 것이다.
효과 크기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연구 결과를 객관화하고자 할 때도 유용하다. 메타 분석 같은 현상에 대한 다수의 다른 연구에서 데이터를 취합한다. 각각의 연구에서 효과 크기를 가져다가 검사한 사람의 수로 가중치를 매겨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신뢰만하고 일관적인지 또 효과 크기가 표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데 사용한다. 연구 결과 보고에 관해서 언급할 주의사항이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가 유의미하다고 예컨대 남자와 여자가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도 이 말의 이 차이가 중요하니 신경 써서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실험 심리학이 성차 논쟁에 무엇을 어떻게 공헌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다양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설이 최대한 객관적인가 아니면 정형화된 편향이나 무자비한 차이 소색을 반영하는가. 무엇이 어떻게 묻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묻고 있는가. 심리학이 검증하기 시작한 이런 이면의 과학자들이 정체적인 공백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본 적이 있다. 우리가 여자에게 대한 기스타브 르봉의 머리 돌돌린 고릴라 접근법에서 조금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초점은 여전히 현상을 유지하고 차이를 찾아 범주화하고 남녀의 기술과 기질이 다름을 입증하여서 그들을 다른 역할에 어울리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 분야가 존재한 초창기 몇 년 동안의 심리학자로서 일한다면 당연히 이 차이 사냥은 당신의 실험적인 가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하려는 것이 어느 유창성이건 공감이건 수학적인 기술이건 공격성이건 간에 당신은 그 특정한 심리 과정에 성차가 있으리라 가정할 것이다. 비교하려는 집단끼리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출판이 현재 작용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리라는 실험적인 가설이 뒷받침된다면 출판을 목적으로 작용물을 제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만약 가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결과로 볼 때 성차가 없는 것 같으면 출판을 목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만약 제출하더라도 출판될 가능성은 더 적을 것이다. 차이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게 숨기는 것을 흔히 서리한 문제라고 한다. 나는 빙선 문제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잠재과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상공간, 다시 말해서 출판 가능성을 표현 아래에서 모든 범위의 척도에서 남녀 사이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방대한 양을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일부 척도가 지도를 잘 읽는 화성인을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금성인과 구별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확실하게 정립된다.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는 듯한 것보다 차이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을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진행재수의 유전 가능성에 관한 주말 학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오전 시간은 유전학자들이 진행했고 전장 유 전체 연관 분석, 유전도 평가, 노가우 생지, 모델의 함의, 유전자 변이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이 있었다. 이 모두가 종속 변이나 모델화 요인으로 진행지수를 사용했다. 진행지수 검사가 산업 표준이라도 되는 듯이 그것을 통해서 인과를 평가했다. 이 특정 변이는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또는 실제로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진행지수 점수 또는 설치류나 원숭이의 진행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전적인 모델이나 조작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오후에는 심리학자들이 진행을 맡아 유전학자 동료들이 자신들의 핵심 척도에 대해 가진 믿음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개별 문항에 딸린 쟁점들, 측정되는 하위 검사와 서로 다른 기술의 이질성, 재검사 신뢰도, 환경적인 요인을 참작할 필요성, 진행의 정의 그 자체의 그 모두는 진행지수가 이를테면 눈 색깔이나 혈액형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정된 형질이 아니어서 검증 중인 모든 모델에 깔끔하게 끼워 넣을 수 없음을 밝히는 데 이바지였다. 그 진행지수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려면 훨씬 더 많은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했다. 따라서 때로는 측정 중인 척도를 어느 정도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사용 중인 검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그 보기에는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도 있는 검사라도
실제 이야기는 들리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흥미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직업적 척도의 개발 과정은 한 검사를 개발한 중에서 만든 선택지가 보기에는 한 가지 척도를 근거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다른 뭔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유용한 사례의 연극감이다. 직업적 흥미 척도는 진로 자문 도구로 쓰려고 만든 것이었다. 목표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사물의 종류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의 특징적인 과제를 짝지으면 직무 만족도가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검사의 기초 원리를 개발한 사람은 1980년대 당시 미국 대학 학력고사 계획에 관련된 조사 과학자 프레디거였다. 그는 직업적인 흥미에 관해서 당시 알려진 내용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 프레디거의 다음 과제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 노동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아둔 수많은 데이터 세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뒤에 그의 자료 사고 차원과 사물 차원으로 분류하여서 직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이쯤에서 이 전형적인 듯한 직무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당시에는 실제로 누가 그것을 하고 있었을까? 데일 프레디거가 작업할 당시에 미국에서 여성은 초등학교 교수의 82.4%, 사회복지사의 63%를 차지했던 데 반해 버스 운전사의 29.2%, 건설노동자의 2.4%를 차지했다. 이렇게해서 사람 대 사물 차원을 기반으로 했다고 추정되는 과제 집단이 생겼지만은 여기서 젠더 불균형이라는 추가 요인은 고려된 적이 없는 듯하다. 우리는 사실상 이 두 범죄의 꼬리표를 여자의 직무 대 남자의 직무로 바꿔 붙여도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 대 사물에 관해서 잘 알고 내린 선택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너는 벽돌 쌓기가 지나치게 사물 기반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선택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어쨌든 벽돌공이 되는 것은 실제로 여자에게 열려있는 선택지였을까? 데일 프레디거에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목표는 성차 측정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차원이 실험실 보조연구원 과학자 백과사전 파미원 기독교 역사 이런 것과는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람 대 사물 차원은 나중에 젠더 격차 논의에서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직업 안내 척도의 나머지 절반인 사람 대 사물에 대한 흥미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자. 뉴욕시리 헌터 칼리지의 심리학자 벨리어는 더 근본적으로 더 커다란 차원 전체로 입력되는 가정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사물의 표제 아래에 들어가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물을 다루는 일과 잘 짜인 환경에서 하는 일을 야외의 작업과 함께 묶어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각고는 왜 사물류가 되는가? 이 표절이 있는 흥미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던 활동들로 더 정확히 기술된다고 버지니아 벨리언이 지적을 한다. 그녀가 근거하듯이 사물류 활동에 흥미가 있었던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행위자적인 도구조적인 과제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남자를 묘사하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밀접하게 대응되는 반면에 사람 직업을 좋아할 교감적인 양력적인 표현적인 개인을 얼마든지 여자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사물 대 사람이라는 차원은 서로 다른 직업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직업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람의 프로필을 알려준다고 추정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혼재 요인이 내장되어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젠더 이분법이 이 사물 대 사람 차원에서 누가 어디로 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는 학문적인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물 대 사람이라는 개념은 스템 과목에 여성의 지나치게 적은 데에 대한 설명을 찾는 연구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용이 되었다. 그들의 데이터가 사물 대 사람 차원으로 어떻게 모이는지 조사한 후에 놀랄 것도 없이 남자는 사물을 다루는 일을 선호하고 여자는 사람을 다루는 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큰 효과가 크기로 볼 때 매우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것은 그들이 제기했듯이 남성 응답자의 최대 82.4%가 사물지향 진로에 더 강한 흥미를 보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다른 남자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었을 뿐 그것이 벽돌공이든 버스 운전사든 상관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왜 묻는 것인가? 이런 종류의 자기보고 척도를 통한 데이터 수집의 또 다른 측면은 참가자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종류의 기대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의에서 단순한 형태를 찾으라고 하면은 공간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느냐고 묻는다면은 공감 소재를 평가하는 것임을 모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그런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실험자를 기쁘게 해주거나 그 연구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더 잘하고 싶은 바람에 의해 이것으로 활동된 연구 참가 점수를 처음에는 이번 학기 동안은 곤혹스럽게 지루한 심리학 연구에 더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식에 의해 심지어 문제풀이나 설문지 작성의 즐거움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관련된 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인식을 촉발하는 것으로 당신이 자기에 관하여 할 말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예컨대 여성의 공감 점수는 공감이 여성스러운 특질로서 관심을 끌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점화에 따른 형태인 고정관념 위협은 당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주의가 모아졌을 때의 효과를 일컫는다. 여성은 시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데 무능하거나 아프리카계 커버리해인 남학생은 지적인 성취도 검사에서 성적이 저전 경향이 있다는 관념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고정관념 위협의 실험적인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그 효과는 통제된 상황에서도 일증할 수 있다. 실제로는 중립적인 과제를 남자가 아니면은 여자가 더 잘하는 과제를 소개하면 된다. 과제를 실행한 여성이 그것은 여자가 되게 더 잘하는 과제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남자가 되게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는 점수가 극적으로 더 나빠졌다. 참가자인 남성인 경우는 효과가 덜 강했지만은 그들도 남자가 되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 따라서 당신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맥락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순수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과제는 측정하기를 바라는 특정한 변인보다 많은 요인을 반영할 테고, 참가자는 당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온갖 요인에 오염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성은 충분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세상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 한 분명 우리를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검사를 위해서 참가자를 선발할 때나 이용 가능한 뇌와 행동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접근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연구자가 도달한 결론이 얼마나 신뢰만하고 타당한지 판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특히 성차 연구에서 더욱 그렇다. 모집단을 성별로 나누기만 해도 차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막대한 수의 다른 요인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차의 심리학적인 연구는 20세기 초에 헬렌 톰슨 울리가 서술한 감성적인 흩은 소리로부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 심리학은 우리 주위의 세상의 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신경과소성에 관해 우리가 지금 하는 바를 고려하면 우리의 뇌까지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리고 심리학과 뇌영상 연구실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 자체도 이런 문화적인 압력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한 그리고 고려할 때까지 심리학은 겉보기에 잘 확립된 성차들을 수립하여 믿고 찾는 목록을 제공할 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은 신경과학을 연구소의 대중의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태를 이해하는 심리학은 명백한 통찰력에 대해 현실적인 요건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개인의 조언을 담은 안내서와
행동수칙 설명서는 수세기 동안에 존재했지만 대중적이고 돈이 드는 자기개발 분야를 확립하는 것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책들에 이었다. 나폴레온 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부터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거쳐서 내 남자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심리학은 인생의 수수께끼와 문제 그 가운데서도 주로 성찰하는 해묵은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열심히 상담해왔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요령, 변신과 환생으로 가는 길을 그의 책의 책장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메시지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더 잘하라. 내 영상의 도래와 결합한 대중심리학은 완전히 새로운 인기를 얻었다. 이 헌어물에 당신의 뇌와 그 작동 방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될 때, 특히 여기에 아름다운 컬러판 내 사진을 실을 수 있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자기개발서인 신경안내서를 위한 장이 마련되었다.